22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저는 그 안내 방송을 들으며 늘 그랬듯이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창구 직원의 얼굴이 제 통장을 받아보자마자 새파랗게 질리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는 급하게 메모지에 뭔가를 적더니 제 통장 사이에 쪽지를 끼워주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전산 확인할 게 있어서 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할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뒤에 있어요. 경찰을 부를게요.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버렸죠. 저는 이영숙입니다. 올해 67세이고요. 35년 동안 부산대학병원 소아과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4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은 해운대 반여동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딸은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저에게는 25년째 지켜온 루틴이 있었어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1시 반여 우체국을 방문하는 거였죠. 국민연금을 받고 적금 이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돈을 인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이 루틴을 시작한 건 남편과 함께였어요. 신혼 때 첫 적금을 들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으러 다녔죠. 그때는 통장에 도장 찍히는 소리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한 달 한 달 늘어가는 잔액을 보며 미래를 꿈꿨죠. 우체국은 제게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딸 태어났을 때 축하금을 입금했던 곳이자 딸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던 곳이었죠. 간호사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지금의 재산을 일궈낸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기적금 2억 5천만 원, 월 연금 280만 원, 그리고 빌라 한 채. 소박하지만 노후를 보내기엔 충분한 재산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미역국과 밥으로 아침을 먹었어요. 8시에 샤워를 하고 8시 반에 옷을 갈아입었죠. 늘 입던 회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연보라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우체국 갈 준비를 하면서 통장들을 챙겼어요. 국민연금 통장, 정기적금 통장, 자유출금 통장, 비상금 통장. 4개의 통장을 지갑에 차례로 넣으면서 각각의 통장에 담긴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죠. 특히 정기적금 통장은 남편과 함께 만든 첫 번째 통장이었어요. 신혼 때 한 달에 10만 원씩 넣기 시작해서 지금은 2억 5천만 원이 되었거든요. 도장도 확인했습니다. 인감 도장과 일반 도장을 작은 케이스에 넣고 신분증도 지갑 앞주머니에 넣어뒀어요.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봤는데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우체국에 가는 날은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곤 했거든요. 10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진우였어요. 이모님, 오늘 우체국 가시죠?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중했죠. 진우는 제 오빠의 아들인데 7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 미선이와 5살 딸 예린이가 있고요. 특히 미선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였거든요. 네, 오늘 연금 받으러 가려고요. 아, 그런데 이모, 미선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급성 담낭염이래요. 뭐라고요? 미선이가.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선이를 딸처럼 아꼈거든요. 오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진우 어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저는 진우에게 유일한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진우 가족을 더욱 각별히 챙겨왔죠. 의사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좀 많이 나와서요. 혹시 이모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필요한데? 8천만 원 정도요. 이모 적금 해지하시면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미선이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이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선이 상태는 어때? 많이 아파해? 네, 많이 힘들어해요. 병원에서 오늘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비를 못 내면 이모,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알았어. 우체국에서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8천만 원이면 제 적금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인데 특히 미선이라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파트를 나와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11월 둘째 주 화요일 아침, 가을이 깊어가는 아침이었어요. 반여동 거리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부모들, 조깅하는 사람들. 25년 동안 봐온 익숙한 풍경이었죠. 우체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으며 가로수를 구경했습니다. 단풍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흩날렸어요. 마치 황금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젊은이들, 빵집에서 빵을 고르는 할머니들.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우체국에 도착하니 11시 정각이었습니다. 부산 반여우체국. 자동문이 열리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우체국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종이와 잉크, 그리고 고무 냄새가 섞인. 평일 오전이라 우체국은 꽤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어요. 삐 소리와 함께 종이가 나왔죠. 221번, 제 번호였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기다렸어요. 가죽 의자가 편안했죠. 대기하는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15명 정도 있었죠. 젊은 직장인, 나이 든 할아버지, 아기를 안고 온 젊은 엄마, 각자의 사연을 안고 우체국을 찾은 사람들이었겠죠.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11시 5분. 평소보다 사람이 좀 많았어요. 11시 10분쯤 우체국 문이 열리면서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봤죠. 평범한 사람들 같았거든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2명과 캐주얼한 차림의 젊은 남자 1명. 그들은 제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우체국에 온 사람치고는 번호표를 뽑지 않았거든요. 서류나 통장도 없이 그냥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특히 캐주얼한 차림의 남자가 낯이 익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났지만 그때 제 번호가 호명됐어요. 22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창구로 향하면서도 뒤가 신경 쓰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죠. 괜한 기우이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번 창구에는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명패에는 김태호 주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직원이 왠지 낯이 익었어요. 자주 오던 우체국이라 얼굴이 익숙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같은. 국민연금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적금 이자도 확인해 주세요. 통장 4개를 건넸습니다. 태호 주무관이 통장을 받아 하나씩 펼쳐보더니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온한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듯 눈이 커졌어요.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다가 다시 제 얼굴을 봤죠.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태호 주무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죠. 분명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태호 주무관이 갑자기 창구 위쪽에 달린 작은 거울을 확인했어요. 그 거울에는 제 뒤쪽이 비치고 있었죠. 그의 눈빛이 더욱 불안해졌어요. 마치 뭔가 위험한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때 태호 주무관이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급하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글씨를 쓰는 동안 계속 제 뒤쪽을 확인했어요. 메모를 다 쓴 태호 주무관이 제 통장 사이에 그 쪽지를 재빨리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전산 확인할 게 있어서 5분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창구에서 일어나 다시 대기석으로 돌아왔어요.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직원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어요. 그 안에 끼워진 하얀 메모지가 보였죠. 손이 떨려서 종이를 펼치기가 힘들었어요. 쪽지를 펼쳐 있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할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 뒤에 있어요. 경찰을 부를게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왔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쪽지를 다시 통장 사이에 넣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검은 화면에 비친 반사를 통해 뒤를 살폈어요. 3명의 남자가 여전히 제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캐주얼한 차림의 남자가 진우였던 거예요. 제 조카 진우.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처음엔 못 알아봤던 거죠. 왜요? 왜 진우가 여기 있는 거죠? 아침에 전화해서 제가 우체국 간다는 걸 확인한 사람이 진우였는데 미선이가 아프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진우였고요. 손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우가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게 명백해 보였어요. 진우는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제 쪽을 은근히 촬영하는 것 같았어요.
옆에 남자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마도 제가 돈을 찾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핸드폰을 보는 척 했어요.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 크게 울렸어요. 이모,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밝고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연기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봤어요. 최대한 놀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죠. 어머, 진우구나. 여기서 웬일이야? 병원에서 미선이 수속 처리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모를 여기서 뵙네요. 정말 우연이네요. 우연이요. 절대 우연이 아니었죠. 아침에 전화해서 제가 우체국 간다는 걸 확인한 사람이 진우였으니까요. 게다가 미선이가 병원에 있다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컸어요. 미선이는 병원에 혼자 두고 온 거야? 네, 검사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요. 제가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데리러 가려고요. 진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죠. 계속 제 통장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마치 통장 안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모,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편하지 않으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그러시구나. 이모, 혹시 진우가 말을 멈추고 제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앉아도 될까요?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의심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이자 진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너무 가까이 앉아서 불편했어요. 진우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이모, 사실 미선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역시 나였어요.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전에 전화에서는 8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얼마나 필요한데? 1억 2천만 원 정도요. 추가 검사와 치료비까지 합치면요. 1억 2천만 원이요? 아침에는 8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늘어났어요?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죠.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이모, 미선이가 위급해요. 오늘 당장 수술비를 내야 한대요. 이모 정기적금 해지하시면. 진우가 제 통장을 가리켰어요. 어떻게 제 정기적금 만기일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아는 것 같았어요. 1억 2천만 원은 좀 많은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제가 망설이자 진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모, 미선이가 정말 위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같이 창구에 가서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번거로우실 테니까. 진우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순간 소름이 끼쳤죠. 이대로 따라가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221번 고객님, 처리 완료됐습니다. 태호 주무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타이밍이 절묘했죠. 진우가 본격적으로 제게 압박을 가하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 네.
지금 가요. 저는 재빨리 일어나 창구로 향했어요. 지린유가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오려 했지만 태호 주무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한 분만 창구 앞으로 와주세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에요. 진우는 할 수 없이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절 감시하고 있었죠. 마치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창구에 앉자 태호 주무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지금 비상벨을 눌렀어요. 경찰이 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프로페셔널한 우체국 직원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태호 주무관이 컴퓨터 모니터를 살짝 돌려 제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제 계좌 거래의 내역이 떠 있었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제 명의로 신용카드가 6개나 발급되어 있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카드들이었죠. 사용 내역을 보니 최근 4개월 동안 소액 결제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 총 320만 원이 빠져나갔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대출이었어요. 제 명의로 5건의 대출이 있었어요. 총 1억 5천만 원. 모두 최근 4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담보대출, 신용대출, 심지어 카드론까지.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제 명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할머니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들을 통해 12억이 넘는 돈이 오갔던 흔적이 있었죠. 자금 세탁이에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돈들이 할머니 통장을 거쳐 간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진유가 단순히 돈을 빌리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조직적인 범죄였던 거죠. 저희가 4개월 전부터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추적했어요.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었죠.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에요. 그제야 이해됐어요. 왜 태호 주무관이 그렇게 긴장했는지, 왜 경찰을 불렀는지. 저 사람들이 할머니 적금 2억 5천만 원을 인출하려는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서요. 제 뒤를 돌아봤어요. 진우와 공범들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자 불안해하는 게 뻔했죠. 할머니,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절대 저 사람들한테 가지 마세요. 태호 주무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체국 정문이 벌컥 열렸어요. 사복 경찰 5명이 우체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평범한 손님처럼 행동하면서도 재빠르게 진우 일당을 포위했어요. 진우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제 쪽을 보고 있었죠. 그때 한 경찰이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진우 씨.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네. 누구시죠? 금융범죄 수사대입니다. 금융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진우의 양팔이 뒤로 꺾였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이 우체국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진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오해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우가 버둥댔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경찰들이 공범 2명도 제압했어요. 그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순순히 체포됐죠. 이모, 오해예요. 전 그냥 이모를 도와드리려고. 진우가 제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절박함으로 가득했죠. 거짓말쟁이의 최후였어요. 우체국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른 고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태호 주무관이 재빨리 절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떨렸어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좀 쉬세요. 태호 주무관의 부축을 받으며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가죽 소파에 앉아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조카가, 제가 친아들처럼 아꼈던 진우가 이런 짓을 했다니. 그것도 4개월이나 치밀하게 계획해서. 태호 주무관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차가운 물을 마시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할머니, 경찰서로 가셔야 해요. 피해 신고하고 조사받으실 게 있어서요. 미선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제일 걱정되는 건 미선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미선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미선 씨도 피해자예요. 최진우가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경찰이 연락해서 오고 있다고 하네요. 미선이가 온다니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어떤 얼굴로 미선이를 봐야 할까요? 미선이의 남편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반여동 거리가 지나갔어요. 저 거리 어딘가에서 진우가 절 감시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죠. 경찰서에 도착하니 이미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박철민 수사관이 절 맞이했어요. 이영숙 할머니시죠?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박철민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철민 수사관은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 할머니, 재산은 모두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너진 신뢰, 깨어진 가족 관계.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회색 벽과 철제 책상, 플라스틱 의자. 삭막한 공간이었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충격이 크시겠지만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철민 수사관이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어요. 진우의 범죄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최진우, 사기 전과 이범입니다. 전과 이범, 귀를 의심했어요. 미선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를 저질렀죠. 이번이 3번째예요. 3번째. 그럼 진우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미선이와 결혼한 것도, 우리 가족이 된 것도 모두 계획이었을까요? 미선 씨는, 제 조카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았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신분을 속이고 결혼했어요. 위조된 서류를 사용했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진우가 제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것, 통장과 도장 위치까지 파악했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박철민 수사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4년 전 남편분 돌아가신 것도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왜 나오는 거죠? 최진우가 당시 병원 관계자와 결탁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진단서 조작과 치료비 과다 청구 의혹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고통받다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조작일 수 있다니. 남편분 초기 검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치료 가능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수술 위험도가 높다며 보존 치료를 권했죠. 그 과정에서 보험금과 치료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죠. 남편을 살릴 수 있었는데 진우 때문에 4년 전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병원에 갔던 날. 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 진우가 적극적으로 병원을 추천하고 의사를 연결해 줬던 일. 그 당시 치료비로 5천만 원을 요구했었죠. 그 돈도 다 진우가 가로챈 거예요. 네, 최진우가 병원 관계자와 공모해서 치료비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빼돌린 겁니다. 실제 치료비는 1천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았던 그 돈이 진우 주머니로 들어갔다니. 병원 직원이 자백했습니다. 최진우와 공모해서 진단 결과를 조작했다고요. 실제로는 수술하면 완치 가능한 초기 단계였는데 위험하다고 조작한 거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던 남편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죠. 영수가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해. 마지막까지 절 걱정했던 남편. 그런 남편을 진우가 죽음으로 내몬 거였어요. 그럼 남편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충분히 치료 가능했습니다. 성공률이 85%가 넘는 수술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슬픔,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다른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지 않았을까? 왜 진우의 말만 믿었을까? 결국 진우가 남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법적으로는 의료사기 및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미선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선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우가 이런 사람인 줄. 미선이의 울음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제 조카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미선이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미선아, 일어나. 왜 무릎을 꿇어? 미선이를 일으켜 세우고 꽉 안아줬어요. 미선이의 몸이 계속 떨렸어요. 이모, 진우가 이모한테 치매 기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산 관리를 제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치매라니. 진우가 미선이에게 그런 거짓말까지 했던 거예요. 요즘 이모가 이상한 소리를 자주 한다고. 피해 망상이 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모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요양원. 진우의 최종 목표가 뭐였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를 요양원에 가둬놓고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 했던 거겠죠. 이모,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런 말을 믿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집안에 들였어요. 미선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속은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을 완전히 속고 살았던 거예요. 남편의 죽음까지 이용한 진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박철민 수사관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최진우는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함께 체포된 공범들도 전문 사기꾼들이에요. 주로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오늘의 계획은 이랬어요. 할머니가 적금을 해지하는 순간 최진우가 할머니를 협박해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도주하는 거였죠. 그럼 제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폭력을 썼을 겁니다. 실제로 최진우 차에서 흉기가 발견됐어요. 흉기. 정말 제 목숨까지 노렸던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인간이었던 거죠. 할머니, 그래도 다행인 건 미리 발견해서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체국 직원이 정말 훌륭했어요. 태호 주무관.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어쩌면 목숨까지도. 그 직원분이 4개월 전부터 할머니 계좌를 모니터링했대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계속 추적했죠. 4개월. 그 긴 시간 동안 태호 주무관이 절 지켜본 거였어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와 미선이와 함께 제 집으로 왔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미선이의 손이 계속 떨렸죠. 충격이 너무 컸을 거예요. 7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모, 저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미선아, 사랑하면 눈이 멀잖아. 저도 못 알아봤는 걸. 미선이가 찻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 그동안 진우가 이모 욕을 많이 했어요. 돈만 아는 구두쇠라고. 가족도 안 챙긴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이간질.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었죠. 가족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 틈을 파고드는. 심지어 이모가 저를 무시한다고. 조카 며느리 취급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모한테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선이와 사이가 멀어졌던 거였어요. 진우가 의도적으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거죠. 이모가 치매 기질이 있다는 거짓말도 했어요. 요즘 이상한 소리를 자주 한다고, 피해 망상이 심하다고. 그래서 이모 재산을 제가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미선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모. 저 때문에 이모가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형부까지. 미선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형부가 진짜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진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조사 결과를 알려줬죠.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야.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집안에 들였어요. 제가 형부를. 미선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죠. 이모,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미선아, 왜 용서를 구해? 넌 아무 잘못 없어. 아니에요. 제가 진우를 데려왔잖아요. 제가 결혼했잖아요. 미선이를 꽉 안아줬어요. 미선아, 우리가 뭐야? 가족이잖아. 이런 일로 우리 사이가 깨질 것 같아?
이모, 오히려 내가 더 큰 피해자야. 7년을 속고 산 거잖아.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오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진우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신 후 저는 진우에게 유일한 어른이었어요. 지린유가 대학 갈 때도 등록금을 제가 댔고 취직할 때도 도와줬어요. 결혼할 때도 신혼집 보증금을 제가 마련해줬죠. 그런 진우가 이런 짓을 했다니. 이모 기억나요? 진우가 처음 미선이를 소개할 때요. 그럼 기억하지. 그때 이모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미선이가 착하고 예쁘다고 진우가 복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좋았어요. 미선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수줍어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던 모습.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도 제가 산후조리를 도와줬죠. 이모,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예전처럼 자주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 그러자. 매주 한 번은 꼭 만나자. 이모가 혼자 있으면 외로우시잖아요. 미선이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미선아, 이제 진우랑은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이혼해야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재산 분할은 포기하고 그냥 깨끗이 헤어지려고요.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이모, 저 당분간 이모 집에 있어도 돼요? 예린이랑 둘이서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그날 밤 오랜만에 미선이와 예린이와 함께 잤어요. 예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잠든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이모, 우체국 직원한테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까요? 그러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태호 주무관.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내일 다시 우체국에 가서 제대로 인사를 해야겠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어두웠던 방이 은은하게 밝아졌죠. 마치 우리 가족의 관계처럼. 어둠을 거쳐 다시 빛을 찾은 것처럼. 다음 날 오후 미선이와 예린이와 함께 다시 우체국을 찾았어요. 태호 주무관을 만나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백화점에서 산 작은 화분과 감사 편지를 준비해서 갔어요. 어머, 할머니. 어제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태호 주무관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제의 긴장된 모습과는 달리 편안해 보였죠. 태호 씨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제가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지만 태호 주무관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선물은 정말 괜찮아요. 그때 태호 주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잠시 따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상담실에서요. 무슨 일인가 싶어 미선이와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태호 주무관이 문을 닫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할머니, 혹시 저 기억 안 나시죠? 응, 낯이 있긴 한데.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25년 전. 부산대학병원 소아과 7병동. 부산대학병원 소아과.
제가 35년 동안 근무했던 곳이었어요. 25년 전이면 제가 42살이었을 때죠. 박민수예요. 할머니가, 아니, 간호사 선생님이 돌봐주셨어요. 박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마른 아이. 늘 혼자 있던 아이. 부모에게 버려진 채로 병원에서 죽어가던 아이. 백혈병 3기 진단을 받고도 치료비가 없어 포기 상태였던 아이. 민수야? 정말. 내가 돌봤던 그 민수야? 네, 할머니. 아니, 이영숙 간호사님. 눈물이 났어요.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제 앞에 있다니. 그것도 절 구해준 은인으로.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태호가, 아니, 민수가 그때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25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모양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가 암 투병하시던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죠. 부모님이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기억났어요. 7살 민수가 혼자 병실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면회도 오지 않았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와서 함께 밥도 먹고 책도 읽어주는데 민수는 늘 혼자였어요. 선생님이 3년 동안 저를 돌봐주셨잖아요. 골수 이식 수술비 3천만 원도 선생님이 대신 내주시고 그 돈, 제가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남편이 반대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7살 아이가 죽어가는데. 알아요. 선생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태호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죠. 이거 보세요. 그때 선생님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앙상하게 마른 7살 민수와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있었어요. 병실에서 민수를 안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민수야, 간호사, 이모가 엄마야. 꼭 살아야 해. 그때 제가 민수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꼭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요. 이 말 때문에 버텼어요. 수술 받을 때도, 항암 치료 받을 때도 선생님이 엄마라고 하셨으니까 꼭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고 민수가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마치 제 아들이 살아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퇴원하고 나서 선생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병원에 문의해도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간호부로 승진해서 다른 병동으로 옮겨갔었거든요. 입양되면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박민수에서 김태호로. 그래서 더 찾기 어려웠겠죠. 입양됐구나.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 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공무원이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들도 있어요. 태호가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쁜 아내와 4살쯤 된 아들의 사진이었어요. 아들 이름이 뭐야? 영수예요. 선생님 이름에서 영자를 따서 지었어요. 영수라니. 제 이름을 따서 지었다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체국에 발령받고 나서 우연히 선생님을 발견했어요. 25년 만에.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 올 때마다 낯익다고 느꼈던 거구나. 네. 하지만 선생님이 못 알아보시는데 먼저 말하기가.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만날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선생님께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올 거라고.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실은 4개월 전부터 선생님 계좌를 모니터링했어요. 이상한 거래가 발견됐거든요. 4개월. 그 긴 시간 동안 태호가 절 지켜본 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는데 패턴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혼자 조사를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도 남아서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CCTV를 확인하고 최진우가 수상하다는 걸 알아낸 건 2개월 전이었어요.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섣불리 알려드렸다가 최진우가 눈치채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태호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4개월 동안의 조사 기록이었죠.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거래 내역 분석표, 의심스러운 패턴들. 매일 밤 집에 가서도 선생님 계좌를 확인했어요. 혹시 또 이상한 거래가 있나 싶어서. 주말에도 나와서 확인했고요. 태호야. 그렇게까지. 선생님은 제 은인이에요. 은인이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25년 전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듯이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미선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인연이네요, 이모. 이모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태호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아내와 아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인사드리러 갈게요. 아내도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꼭 뵙고 싶어 해요. 그래, 꼭 와라. 우리 영수도 보고 싶고. 아들한테는 할머니가 있다고 가르쳤거든요. 진짜 할머니는 아니지만 마음의 할머니라고. 할머니. 그 호칭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손자가 생긴 것 같았죠. 선생님, 앞으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는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써드릴게요. 아니야, 다른 손님들처럼 대해줘. 그건 안 돼요.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분이니까요. 태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에 100분의 1도 갚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태호야, 은혜를 갚을 필요 없어. 그저 너처럼 누군가를 도우며 살면 돼. 그게 진짜 보답이야. 네, 선생님. 그렇게 살게요. 선생님처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2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죠.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이제는 절 지키고 있다니. 선생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2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예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우체국 상담실의 차가운 공간이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졌죠. 진우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이 더 많았어요. 미선이와의 관계 회복, 태호와의 기적 같은 재회.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처럼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은 거죠. 삶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하죠.
25년 전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저를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호의 삶, 제 간호사 시절,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마치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처럼 따뜻한 시간이었죠. 우체국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하죠. 2주가 지났을 때 박철민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최진우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이 다음 주에 열려요. 재판. 드디어 진우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남편분 사건도 추가로 기소됐어요. 의료진과 공모한 의료 사기와 살인방조 혐의가 추가된 거죠. 재판 당일 미선이와 함께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서 만난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수척해진 얼굴, 초췌한 모습. 7년 동안 봐왔던 그 다정한 조카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재판에서 드러난 진우의 범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피고인 최진우는 2019년부터 체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해자 이영숙 씨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카 며느리와 결혼하여 가족 관계를 이용했고, 검사가 공소장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특히 2020년 피해자의 남편 사망 사건에서는 병원 관계자와 공모하여 치료 가능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제 옆에 앉은 미선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재판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명의로 무단 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아 도박과 사치 생활에 사용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12억 원의 자금 세탁에 관여했습니다. 12억 원. 제 통장을 통해 그렇게 많은 더러운 돈이 오갔다니. 변호인 신문 시간이 되었을 때 진우의 국선 변호인이 말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흐림이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 그것도 변명인가요? 남편을 죽음으로 매몬 것까지 도박 중독 때문이라는 건가요? 재판부에서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저도 증인석에 서야 했어요.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피고인은 제 조카입니다. 7년 전에 결혼해서 가족이 되었어요. 피고인을 신뢰하셨습니까? 네.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결혼 자금도 제가 지원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모든 믿음이 거짓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남편분 치료비를 지불하실 때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남편을 살리려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진우가 고개를 들어 절 봤어요. 그 눈빛에는 후회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계산이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최종 변론에서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서 가족 관계를 이용한 극악무도한 배신행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모,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형부까지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서야 진심 어린 후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피고인 최진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12년. 진우는 1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는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미선이가 말했어요. 이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선아, 너는 어떻게 살 거야? 저요? 예린이랑 둘이서 잘 살 거예요. 이모가 도와주시니까. 미선이가 예린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5살 예린이는 아직 아빠가 왜 집에 오지 않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태호를 만났어요. 법원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재판 어떻게 됐어요? 12년 선고받았어. 오랜 시간이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선생님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 태호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선생님 명의로 무단으로 만들어진 대출과 카드 다 정리됐어요. 그리고 빼앗긴 돈도 전액 회수했어요. 정말이야? 네, 최진우가 숨겨둔 계좌까지 찾아서 모두 회수했어요. 오히려 이자까지 붙어서 더 많아졌어요. 3개월 후 모든 수사와 재판이 끝났어요. 제 재산은 모두 되찾았고 진우와 관련된 모든 불법 거래도 정리됐어요. 미선이는 진우와 정식으로 이혼했고 예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저는 미선이와 예린이를 계속 도와주기로 했어요. 예린이에게는 할머니였으니까요. 어느 날 태호가 가족과 함께 집에 놀러 왔어요. 아내 수진 씨와 아들 영수를 데리고 왔죠. 할머니, 영수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정말 귀여운 아이였어요. 영수야, 할머니랑 오랜만에 만났네. 아빠가 할머니 얘기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가 아빠 생명을 구해줬다고. 태호의 아내 수진 씨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태호가 어머님 덕분에 살았다고 늘 말해요. 무슨 말이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남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시고 수술비까지 대신 내주시고. 그게 쉬운 일인가요? 수진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미선이와 예린이, 태호 가족까지. 큰 식탁이 가족들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 이제 혼자 안 계시겠네요. 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제 가족이 이렇게 많아졌네. 혈연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매주는 못 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와서 안부 여쭐게요. 그래, 자주 와라. 영수도 자주 보고 싶고.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진우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진짜 가족을 찾았고 25년 전의 인연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아마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고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우체국에 가서 태호를 만나요.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없어요.
태호가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미선이와 예린이는 제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매주 함께 시장도 가고 함께 밥도 먹어요. 예린이는 저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라요. 태호네 가족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요. 영수가 저를 보면 할머니라고 달려와서 안겨요.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간혹 진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움은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11월이 되었죠. 작년 이맘때 그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벌써 1년이나 지났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둘째 주 화요일 우체국에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태호가 있으니까요.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태호가 밝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이제는 다른 직원들도 저를 잘 알아요. 태호가 제 이야기를 들려줬나 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선생님. 왜? 태호가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우체국장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모였어요. 이영숙 할머니, 안녕하세요. 반여 우체국장 김상호입니다. 뭔 일인지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께서 작년에 우리 우체국에서 큰 금융사기를 막아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 우체국이 우수 지점으로 선정됐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뿐만 아니라 김태호 주무관의 뛰어난 대처 능력도 인정받아서 본청에서 표창을 받게 됐어요. 태호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우체국장님이 작은 꽃다발을 건넸어요.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5년 전부터 이어진 아름다운 인연에도 감동받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쳤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태호가 따라왔어요. 선생님,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수진이가 저녁 준비해놨어요. 그래, 가자. 태호네 집에 가니 수진 씨와 영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아빠를 구해주신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라니. 영수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태호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번에 승진 제의가 왔어요. 부산 본청으로요. 승진, 축하해. 고민이에요. 가면 선생님을 자주 못 뵐 텐데. 바보야, 좋은 기회인데 가야지. 내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선생님을 두고 가기가. 태호야, 나 때문에 너의 앞길을 막으면 안 돼. 25년 전에 내가 너를 살린 이유가 뭔 줄 아니?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였어. 수진 씨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태호도 그걸 알면서 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 본청에 가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선생님 뵈러 올게요. 그리고 영수가 더 크면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며칠 후 미선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모, 저 취직했어요. 정말, 어디에? 종합병원 간호조무사로요.
이모가 간호사였으니까 저도 의료 쪽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잘했어. 미선이도 새 출발하는구나. 예린이 학원비도 내고 저희끼리 살 수 있을 만큼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선이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진우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선아, 혹시 재혼 생각은 없어? 아직은 아니에요. 예린이랑 둘이서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모가 계시잖아요. 2년이 지났어요. 태호는 부산 본청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찾아왔어요. 영수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저 때문에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왜? 효도하는 학생이라고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영수는 저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어요. 혈연이 아닌데도 이렇게 진한 정을 나눌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미선이는 병원에서 인정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예린이도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공부도 잘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모, 진우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진우에게서요? 네, 저한테요. 미선이가 편지를 보여줬어요. 진우의 글씨였어요. 미선아, 예린아, 그리고 이모께 정말 죄송합니다. 감옥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특히 이모, 형부를 그런 식으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미선이는 예린이와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출소해도 여러분께 피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기 갈 길 가라고 해. 우리도 우리 갈 길 가고 3년째 되던 해 태호에게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데요. 선생님도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같이. 네, 큰 아파트로 이사하거든요. 선생님 방도 따로 있고 우리가 선생님을 더 가까이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사양했어요. 고맙지만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너희는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선생님이 혼자 계시면 혼자가 아니야. 미선이와 예린이도 있고 너희도 자주 오고 그리고요? 이제는 혼자 있는 것도 무섭지 않아.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해 여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어요. 옛날 동료 간호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영수가 정말 오랜만이네. 순이 정말 반가워.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어요. 모두 저처럼 은퇴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영수가 너 소문 들었어.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다면서. 소문이 났나 봐요.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어요.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살린 환자였다니. 옛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옛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병원에서의 추억들, 함께 돌봤던 아이들 이야기. 영수가, 너 정말 대단했어. 그때도 남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봤잖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픈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선한 일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는 법이야. 4년째가 되었을 때 제게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태호가 제안한 일이었어요. 선생님, 부산시에서 노인 상담 봉사자를 모집한대요. 선생님 같은 분이 딱이실 것 같아서요. 봉사활동이요? 네,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노인분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선생님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사기를 당한 노인분들, 보이스피싱에 당한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위로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웠어요. 아직도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니 제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아들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으셨대요. 괜찮아요. 가족이라고 다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저는 72세가 되었고, 태호는 부산시청으로 또 승진했어요. 영수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예린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미선이에게는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이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 같던데. 미선이가 행복하면 돼. 예린이도 좋아해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저씨라고 불러요. 천천히 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해 가을, 진우가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모, 진우가 다음 달에 출소해요. 그런가요? 혹시 찾아올까봐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진우도 이제 철이 들었을 거야. 진짜로 진우는 출소 후에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부산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6년이 지난 지금 저는 77세입니다. 태호는 부산시 공무원의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영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예린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미선이는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도 둘째 주 화요일 우체국에 갔어요. 이제는 태호가 없지만 후배 직원들이 저를 잘 챙겨줘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해요. 태호가 제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전해줬나 봐요.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지난 6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배신과 상처, 그리고 치유와 사랑. 가장 큰 깨달음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혈연으로 이어진다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어져야 진짜 가족이죠. 태호와 영수, 미선이와 예린이. 이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기쁠 때 함께 웃으며, 아플 때 위로해주는 사람들이요. 25년 전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7살 백혈병 환자를 돌본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요. 사람들은 종종 물어봐요. 그 힘든 일을 어떻게 이겨냈느냐고. 저는 이렇게 답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 지금 이 순간도 태호는 부산시청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영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할머니 자랑을 하고 있을 거고요. 미선이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예린이는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금융사기 피해 노인들을 상담하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기도 하죠. 가장 큰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순수한 사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뿌린 작은 친절의 씨앗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 절대 선행을 멈추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오늘도 저는 감사하며 잠들어요. 77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아마 흐뭇해할 거예요. 당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면서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태호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볼 거고, 영수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할 거예요. 미선이가 퇴근길에 들러 차 한 잔 마시며 수다를 떨 거고, 예린이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희망은 있어요. 제가 살아온 77년이 그걸 증명해요.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쪽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기적같이 바뀔 수 있어요.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